아는 채는 억지로 넥타이를 매고 있는 아버지를 응시했다. 그의 손은 가느다란 비단 위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건설 회사의 우두머리 미자는 이제 빛바랜 가죽 소파에 앉아 손목시계만 연신 들여다보는 초라한 신세였다. 며칠 전 그가 내민 서류 정확히는 사채업자들이 던져놓고 간 경고장에는 한 가문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 운명의 중심에는 그녀 자신이 서 있었다. 은채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먼지 쌓인 낡은 창고처럼 텁텁했다. 은채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짓눌렀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꿈꾸던 건축물의 설계도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무너진 왕국의 잔해였고 곧 그녀가 될 것은 왕궁의 재물이 될 공주였다. 아니, 공주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공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뺨의 흉터는 늘 그녀를 세상의 화려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회색빛 콘크리트와 날카로운 연필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해서 은채의 팔을 잡고 애원하듯 안데세센을 말했다. 은채야, 제발. 이번만 눈 딱 감고 참으면 돼.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어. 젊고 유능한 CEO래. 게다가 명문가 한 씨 집안의 장남이고. 어머니의 말은 차라리 비수처럼 은채의 심장을 찔렀다. 젊고 유능한 CEO라는 말은 그녀에게 현실의 잔인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말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여자와 결혼하려 할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문의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그녀의 인생을 저당 잡히는 거래. 은채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논리적 분석만이 존재했다. 감정은 사치였다. 그녀의 부모님이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정을 앞세워 이 상황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거대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비서로 보이는 말쑥한 남자가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은채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이 차가운 땀으로 축축해졌다. 아버지가 겨우 몸을 일으켜 세며 말했다. 가자, 은채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어섰다. 복도 끝 높다란 문 뒤에는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은채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을 삼켰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이런 분위기의 공간은 처음이었다. 방은 전체가 어두운 톤의 원목과 회색 콘크리트로 꾸며져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함보다는 무게감과 절제된 힘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 공간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가 그의 넓은 어깨를 더욱 부각시켰고 날렵한 옆모습과 곧게 뻗은 목선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한재혁 회장님이십니다. 비서가 조용히 소개했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은채는 그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포식자의 눈앞에 놓인 작은 먹잇감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인간이 아닌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기계의 눈빛 같았다. 그의 외모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완벽했다. 길고 곧은 코,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굳게 다물린 입술. 하지만 그 모든 완벽함은 그녀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은채와 그녀의 가족을 한참 동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옷과 흉터가 있는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은채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외모가 아닌 능력으로 증명해왔고,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해했으며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그녀의 귀에 박히었다. 계약서는 보셨겠지요. 그는 인사치레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은채는 이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분석했다. 불평등한 조항들, 그녀에게 불리한 조건들. 하지만 그 계약서는 그녀의 가족을 벼랑 끝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네, 보았습니다.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혁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스치는 듯했다. 그렇다면 제 조건을 알겠군요. 결혼 기간은 5년.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외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연기라는 단어는 은채의 마음을 긁었다. 그녀의 인생이 감정이 모두 그의 거대한 연극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는 듯했다. 가족으로서의 정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결혼은 오직 저희 그룹의 안정과 당신 가문의 부채 해결을 위한 거래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편의는 그 대가일 뿐입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은채는 그가 단순한 냉혈한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압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욕망은 그의 눈빛,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모든 말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하나의 물건, 정확히는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뺨에 있는 흉터를 스쳐 지나가며 잠시 멈췄다. 은채는 그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흉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흉터가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녀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까지 분석하는 듯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회장님, 부디 저희 은채를 잘 부탁드립니다. 재혁은 대답 없이 굳게 닫힌 입술을 유지했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의 가족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때 은채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왜 하필 그녀일까? 세상에는 그녀보다 훨씬 아름답고 명문가 출신의 여성들이 많았다. 그들은 그의 그룹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왜 굳이 그녀 보잘것없는 외모와 몰락한 가문의 딸을 선택했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한재혁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낯선 공간에 울려 퍼지자 재혁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엿보였다. 감히 자신의 앞에서 먼저 입을 열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이 결혼의 이유는 저희 가문의 빚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가문이 회장님께 가져다 줄 이익은 빚을 탕감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는 회장님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재혁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잠시 응시하더니 입가에 다시 한번 미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당신이 알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그게 당신이 이 계약을 통해 얻게 될 유일한 권리입니다.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결혼은 그녀의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를 향한 모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몰락한 저희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내고 있는 기회입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아내라는 역할을 맡기셨다면 저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재혁의 눈빛에 처음으로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단순한 굴복을 예상했던 그는 그녀의 방역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나약한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칼날을 숨긴 전사였다. 재혁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비서에게 말했다. 계약서를 가져와. 비서는 서둘러 계약서 두 부를 가져왔다. 재혁은 펜을 꺼내 한 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은채에게 펜을 건넸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결정할 운명의 서판이었다. 그녀는 서명할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아는 채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재혁의 이름과 함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아는 채가 한재혁의 저택으로 이사한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빗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녀가 태어난 집, 그녀의 추억이 깃든 낡고 허름한 주택은 이미 차창 밖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 마치 요새처럼 거대한 대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세상이었다. 철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서자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현실의 무게를 실감했다. 유럽의 고성처럼 웅장한 저택이 빗속에서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저택의 정원에는 잘 손질된 나무들과 기하학적인 조형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의 옛집 마당에 무질서하게 피어있던 잡초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었다. 채서 내리자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저택의 문은 마치 거대한 입처럼 느껴졌다. 은채는 그가 비서가 아닌 저택의 집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깍듯했지만 그녀를 훑어보는 시선 속에는 미묘한 경멸과 의문이 서려 있었다. 아는 채 사모님 한 집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예의 바랐다. 마치 로봇이 입력된 문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 은채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에는 그녀의 모든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이 아닌 평범한 천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집사는 그 가방을 보고 미세하게 콧방귀를 뀌는 듯했다. 은채는 그런 그의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집사의 이름은 박 집사였다. 그는 은채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웅장하고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더욱 크게 울리게 했고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들은 그녀에게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공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외부 일정 중이십니다. 내일 아침 식사 때 뵙게 될 겁니다. 박 집사가 말했다. 사모님께서 지내실 방은 이쪽입니다. 박 집사가 안내한 방은 저택의 2층 가장 끝에 위치한 방이었다. 방의 문이 열리자 은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방은 마치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 같았다. 넓은 침대와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저택의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벨을 누르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다. 내일부터 사모님을 담당할 메이드가 배정될 겁니다. 그녀가 사모님의 모든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말 속에는 그녀의 독립적인 생활을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은채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낡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가방은 그 거대한 공간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몇 권의 책과 스케치북을 꺼내 작은 책상 위에 정리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둘러보았다. 이 방은 그녀의 감정을 배려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회장의 아내라는 직함에 걸맞은 물건들이 채워져 있을 뿐이었다. 한재혁이라는 남자의 취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철저하게 기능적인 공간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홀로 저택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10명이 앉아도 넉넉할 만큼 거대한 식탁에 그녀 혼자 앉아 있었다. 식사 메뉴는 최고급 스테이크였지만 그녀는 입맛이 없었다. 그녀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조심스럽게 잘라 입에 넣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저택의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책은 그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도서관은 그녀의 방보다 더 웅장하고 엄숙한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고요함. 그녀는 책장에 꽂힌 책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법률 경제 철학, 그리고 건축 관련 서적들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꽂힌 낡은 책 한 권에 머물렀다. 다른 책들과 달리 겉표지가 닳고 색이 바랜 책이었다. 그녀는 책을 꺼내 들었다. 20세기 한국 건축사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한재혁의 필체로 보이는 얇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의 꿈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순간 그 차갑고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꿈을 엿본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사업가나 경영인이 아니라 창조자가 되기를 꿈꿨던 것일까? 이 작은 단서 하나는 그녀에게 한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품게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저택의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다. 그녀는 여전히 직원들의 미묘한 냉대와 경멸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박 집사는 매일 아침 그녀의 동선을 체크했고 그녀의 메이드는 그녀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감시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만 도서관에 갔고 정해진 시간에만 산책을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재혁의 서재와 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미묘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한재혁의 서재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채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박 집사나 다른 직원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회장님의 서재는 개인적인 공간이라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재혁에게 외출한 틈을 타 그의 서재 문틈으로 살짝 안을 엿보았다. 그곳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불일치들이 포착되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들은 모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얇은 USB 드라이브 하나가 눈에 띄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USB 드라이브가 이 저택 안이 이 결혼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며칠 후 그녀는 한재혁이 늦은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서재로 향했다. 문은 예상대로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열쇠가 어디에 있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 집사의 주머니에 항상 달려있는 열쇠, 꾸러미의 모양과 크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위치와 사각지대까지도 이미 파악한 상태였다. 그녀는 비록 아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날카로운 전략가였다. 그녀는 이 저택을 거대한 데이터 분석의 장으로 여기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 모든 물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그녀에게 중요한 정보였다. 그녀는 잠겨 있는 서재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며칠 전에 보았던 USB 드라이브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은채는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이 작은 물건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USB 드라이브는 이 저택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한재혁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쥔 채 서재 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냉정하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었다. 한재혁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는 채는 이미 자신의 방에 돌아온 상태였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침대 밑에 있는 낡은 가방 깊숙이 USB 드라이브를 숨겼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무모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녀는 평생 그의 의문스러운 거래 속에서 허수아비로 살아야 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은채는 식탁에서 한재혁과 마주했다. 그는 늘 그렇듯 차가운 눈빛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의 행동을 눈치챘는지 아니면 그녀가 서재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건지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오늘 저녁 한강그룹 주최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가 불쑥 던진 한마디는 그녀의 생각을 흐트러뜨렸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랬지만 곧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대답에 시선조차 주지 않고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날 저녁 은채는 메이드가 건넨 값비싼 드레스를 입었다. 드레스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어색하기만 했다. 뺨의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고 그녀의 단순한 헤어스타일과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 드레스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화려한 의상이 가면처럼 느껴졌다. 한재혁의 아내라는 가면. 그들이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한재혁은 완벽한 조각상처럼 꼿꼿한 자세로 걸어갔다. 그의 옆에 선 은채는 마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재혁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그녀에게는 의문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저런 여자가 한재혁의 아내라고.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뺨에 있는 흉터와 어색한 차림새에 머물렀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중심에는 한재혁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한재혁 기억만큼이나 잘생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재혁아 오랜만이다. 결혼 축하해. 남자가 한재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런데 이분은 소개 좀 시켜주지. 내 아내 아는 채 씨입니다. 한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아, 아는 채 씨. 드디어 뵙는군요. 남자는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을 치켜들고 비웃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라 궁금했는데 직접 보니
소문이 과장된 게 아니었네요. 은채는 그의 노골적인 조롱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남자는 한재혁을 보며 킬킬거렸다. 재혁아,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너 같은 남자가 왜 이런 여자를... 하긴 네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 윤기택 오랜만이야. 윤기택. 은채는 그 이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며칠 전 그녀가 훔쳐본 USB 드라이브 안에 있던 서류 파일 이름에 윤기택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한강그룹의 부회장 직을 노리는 재혁의 사촌이었다. 윤 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한재혁은 그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윤기택은 재혁의 냉대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은채를 조롱했다. 아는 채 씨 결혼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재혁이가 좀 무뚝뚝해도 돈은 많이 벌어다 줄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꿈도 못 꿀 돈이겠죠.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출신과 현재의 상황 환경을 비하나 삼기에는 미처민슨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킥킥거렸다. 그때 은채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한재혁의 비서실장이자 그의 오른팔인 김민준이었다. 그는 은채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모님, 제가 잠시 안내해드려야 될 필요도 늦을까요? 회장님께서 곧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셔야 해서요. 김민준의 행동은 윤기택의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는 재혁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은채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후 차가운 눈빛으로 윤기택을 바라보았다. 윤기택 부회장님, 은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윤기택은 예상치 못한 은채의 발언에 잠시 멈칫했다. 네, 제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방금 평생 꿈도 못 꿀 돈이라고 말씀하셨죠. 은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희 가문이 몰락했다고 해서 제가 돈의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윤 부회장님처럼 돈을 이용해 권력을 탐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은채의 말에 윤기택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 조용해졌다. 그들은 한재혁의 옆에 서 있는 이 초라한 여자가 감히 윤기택에게 반박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건방진 소리 윤기택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능력이라는 게 대체 뭔데? 은채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얼마 전 부회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셨던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 말입니다. 은채가 말했다. 부회장님은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 스마트 시티라고 발표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프로젝트의 진정한 핵심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회장님께서 발표하신 계획에는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심각하게 낮추는 결정적인 허점입니다. 은채의 말이 끝나자 주변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윤기택은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다.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는 그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었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허점을 이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지적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치욕을 느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윤기택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은채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조롱이 아니라 승자의 여유였다.
그녀는 이미 그의 패배를 예견하고 있었다. 제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은채가 말했다. 저는 데이터를 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회장님께서 숨기려고 하는 진실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윤기택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공포로 변했다. 그는 은채의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다. 김민준 비서실장은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은채가 무모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윤기택에게 던진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지식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경멸적인 시선을 거두고 새로운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재혁은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은채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과 지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다. 윤기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사람들을 밀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은채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과 지혜로 이 거대한 게임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윤기택과의 대립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은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문이 서려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딘가 모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박 집사마저도 은채를 대하는 태도가 전보다 훨씬 더 깍듯해졌다. 그들은 한재혁의 아내, 그들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여자가 사실은 감춰진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은채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그들의 존경이 그녀의 외모나 배경이 아닌 그녀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존경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윤기택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결혼에 얽힌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한재혁이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USB 드라이브가 쥐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그녀의 손을 태우는 듯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그 드라이브 안에 있는 정보들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드라이브는 한강그룹의 최고 보안 기술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은채는 며칠 동안 한재혁의 서재와 도서관에서 그가 사용했을 법한 암호화 기술에 대한 단서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그의 책상에 놓인 책들의 제목, 그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종류, 그리고 그의 필체를 분석했다. 그녀는 한재혁이라는 남자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는 마침내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한재혁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필름 카메라였다. 그녀는 그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캡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진 암호 코드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그녀의 전문 분야인 건축 설계와 관련된 복잡한 알고리즘의 일부였다. 한재혁은 그녀가 건축을 전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암호 코드를 입력했다.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드라이브가 열렸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파일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흔적이 담긴 비밀 서고였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 파일들을 분석했다. 윤기택이 한강그룹의 재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짜 투자 정보를 흘리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재혁의 아버지, 즉 한강그룹의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한재혁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그가 젊고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그룹을 차지하려 했다. 파일들을 분석하던 중 은채의 시선이 한 가지 파일에 멈췄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 회사의 부채 내역과 투자 유치 실패에 대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윤기택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속여 잘못된 투자에 뛰어들게 했고 그 회사가 몰락하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했다. 그녀의 가족이 몰락한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윤기택의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은채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동안 가족을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윤기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뺨에 남은 흉터,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모든 불행이 모두 그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와 결의에 찬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단순히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였다. 다음날 아침 은채는 한재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방문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그는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여기는 당신의 공간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으면 저녁에 하십시오. 지금 해야 할 말입니다. 은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윤기택이 저희 아버지를 몰락시킨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재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은채는 그에게 USB 드라이브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윤기택의 모든 음모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설명했다. 그의 자금 세탁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그녀의 가문을 이용한 전략까지.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재혁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치밀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헤칠 줄은 예상 하지 못하냈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거대한 적의 약점을 꿰에 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전략가였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요. 은채가 말했다. 당신은 이 결혼을 통해 저희 가문을 미끼로 윤기택을 끌어들이려 했던 거죠. 그리고 저를 이용해 그의 약점을 찾으려 했던 거고요. 저를 선택한 이유가 제 가족의 빚 때문이 아니라 제게 숨겨진 능력을 알아봤기 때문이었나요? 한재혁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존경과 함께 약간의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건축 설계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윤기택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존재, 즉,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외모와 배경은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죠. 그의 고백에 은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이해.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전략적인 판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못생긴 여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봤고 그녀의 능력을 믿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재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맹을 제안하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윤기택에게서 한강그룹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족의 멸배척이개를 되찾고 싶어 하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채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이기심이 아닌 이 거대한 싸움을 끝내고 싶어 하는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한재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동지를 만난 자의 안도감과 기쁨이 섞인 미소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전략적인 동맹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강그룹의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한강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었다. 회의의 분위기는 윤기택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사들에게 하디사트의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한재혁 회장은 젊고 경험이 부족하여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비현실적이며 이대로 가면 우리 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제가 그룹을 이끌어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변호사는 그가 준비한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자료들에는 한재혁의 경영 실패 사례와 투자 유치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윤기택은 치밀하게 조작된 증거들로 이사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의 뒤에는 그에게 매수된 몇몇 이사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한재혁은 그의 발언을 들으며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지만 그의 옆에 앉아 있는 은채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윤기택은 은채를 발견하고 비웃었다. 오, 아는 채 씨도 오셨군요. 남편을 응원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모습을 보러 오신 건가요?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편은 오늘부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은채는 그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윤기택의 자신감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윤기택의 발언이 끝나자 한재혁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윤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모든 자료들은 조작되었으며 당신의 계획은 한강그룹을 파괴하려는 음모에 불과합니다. 한재혁의 단호한 발언에 이사들은 술렁였다. 윤기택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증거라도 있나? 물론 있습니다. 은채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은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한재혁의 못생긴 아내로 여기고 있었다. 윤기택은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반박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드는 거야? 윤기택이 소리쳤다. 저는 부회장님께서 저희 가문을 이용해 한강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채는 그의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부회장님은 저희 아버지를 속여 잘못된 투자에 뛰어들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한강그룹의 내부 정보들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채는 태블릿 PC를 들어 이사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윤기택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한강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린 내역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은 날짜와 금액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치밀한 자료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말도 안 돼, 전부 조작된 거야. 윤기택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부회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던 서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은채가 말했다. 부회장님은 한강그룹의 최고 보안 기술이 외부의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이 모든 자료를 해독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회장님은 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은채의 말은 윤기택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그는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못생긴 여자였다.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칼날이 날아온 것이었다. 웃기지만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윤기택이 격분하며 은채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한재혁이 은채의 앞으로 나서며 그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윤 부회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한재혁이 말했다. 패배?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윤기택이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이 그 여자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그 못생긴 여자가 내 계획을 망쳤어. 바로 그 순간 은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붙어 있던 얇은 실리콘 마스크를 벗어냈다. 그것은 그녀의 뺨에 있던 흉터를 가리기 위한 정교한 분장이었다. 그녀가 마스크를 벗자 숨막히는 침묵이 회의의 회의실을 감쌌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못생긴 얼굴이 아니었다. 흉터 하나하나 없이 매끄럽고 아름다운 피부, 오뚝한 콧날, 그리고 깊고 맑은 눈을 가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아십니까? 은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부회장님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부회장님께서 저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저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은 저의 겉모습에만 집중하셨죠. 그동안 저는 부회장님의 모든 약점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윤기택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 여자, 그것도 자신이 가장 멸시했던 여자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의 자만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회의실에 있던 이사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한재혁의 아내이자 한강그룹을 구원한 천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결국 윤기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의 패배는 그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재혁은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과 함께 새로운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강그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재혁이 말했다. 은채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거대한 싸움을 이겨낸 동지였다. 그녀의 뺨에 있던 흉터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윤기택이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한강그룹의 이사회는 한재혁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동안 그룹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한강그룹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언론은 한재혁의 냉철한 판단력과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는채의 놀라운 지략을 칭찬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못생긴 여자가 아닌 한강그룹을 구원한 여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모든 소용돌이가 끝난 후 은채는 홀로 한재혁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눈앞에는 한강그룹의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도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재혁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 지내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뺨에 있던 흉터 분장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내면에 각인된 용기와 지혜는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재혁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은채의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고 많았어요. 한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회장님도요? 은채가 대답했다. 한재혁은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예전에 차갑고 딱딱했던 그의 손과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다. 이 결혼은 내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한재혁이 고백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알았지만 당신을 한강그룹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가장 큰 오만이었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당신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지성만 보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의 못생긴 외모가 주는 편견을 나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내게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용감했고 지혜로웠으며 무엇보다도 진실했습니다. 한재혁은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기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존경과 함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과 사랑 없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지성과 용기를 사랑하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내는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외로움을 한재혁의 따뜻한 고백 속에서 위로받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자신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믿었고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다. 저도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은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의 꿈을 짓밟았던 거대한 세상 속에서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의 잠재력을 보아주셨고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분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한재혁은 감격한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그녀는 그 품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한재혁은 은채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강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 개발 프로젝트 현장이었다. 텅 빈 벌판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건축물들의 모형과 설계도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바로 내가 꿈꾸던 도시입니다. 한재혁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 도시를 당신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은채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작은 은색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 반지는 마치 건축물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처음 당신에게 청혼했던 것은 계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재혁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내게 힘과 용기를 준 당신, 나의 아내이자 나의 가장 소중한 동료인 당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은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못생긴 여자와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듬고 서로의 장점을 빛나게 하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사랑은 외모나 배경이 아닌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고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나갔다.